2025년 10월 28일 허리케인 멜리사는 자메이카를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낙원의 꿈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허리케인 멜리사의 피해는 물리적뿐 아니라 지정학적이었습니다. 이제 카리브해 국가들은 두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풍 한 번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재난은 단순히 잔해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큰 폭풍이 플로리다나 텍사스를 강타하면 그 뒤에는 충격을 흡수할 대륙이 있습니다. 자원이 육로로 들어올 수 있고 경제도 탄탄합니다. 하지만 섬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7,000개의 섬이 있고 그중 대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건 낙원이 아니라 완벽한 고립입니다. 지도로 한번 보세요. 바하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입니다. 인구의 74%가 수도인 나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다시 보세요. 뭔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나소는 마이애미에서 불과 18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짧은 여행이지만 진정으로 독립적인 카리브해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말은 바하마인의 삶의 중심이 자국 영토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바하마 제도는 370마일 떨어진 그레이트 이낙과 섬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는 방위를 조정하거나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외딴 섬들은 대부분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신이 모방비 상태라는 뜻입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섬들의 최고의 방어는 성벽이나 총,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이 그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노출되고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가 바로 그 시험장이었습니다. 모든 침략과 제국, 무역전쟁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을 보세요. 그 섬은 둘로 나뉩니다. 미래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가 자연스럽게 국경의 반대편에 속해서가 아니라 수천 마일 떨어진 제국의 수도들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인들?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섬에 살면 많은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중 가장 나쁜 건 종종 다른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카리브해가 우연히 낙원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은 세계 열강들의 가장 아름다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1492년에 상륙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인들은 완전히 무방비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균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섬들 자체가 함정이었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착취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제노동, 토지 강탈, 그리고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히스파니올라 섬에만 해도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 최소 수십만 명의 타이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단 20년 후에는 3만 2천 명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90%나 줄어든 겁니다. 카리브해 전역에서 원주민들은 전멸하거나 작은 고립된 공동체로 흩어지거나 혹은 후대에 흡수되었습니다. 지리적 조건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었지만 동시에 취약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 섬들의 착취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프랑스는 히스파니올라에 밀고 들어와 국경을 그었고 그 경계는 지금도 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을 자메이카에서 쫓아냈고 네덜란드는 아루바에 필요한 소금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각 제국은 서로 다른 깃발을 들고 왔지만 의도는 모두 같았습니다. 1823년 이 되자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의 뒷마당이 되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처음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지만 카리브해는 그 원칙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스페인은 수세기 동안 쿠바를 지배했지만 시어도 루스벨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스페인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역시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한 섬은 즉시 주인이 바뀌었고 미국은 여전히 다른 한 섬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쿠바의 정보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바나 남쪽에 위치한 누르데스 신호정보시설에서 말이죠. 그들은 미국의 뒷마당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결국 무너지고 소련은 사라졌으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오늘날까지도 절대적인 지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00년 동안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들은 세계 강대국들의 손쉬운 장난감이었습니다. 이런 지리 심층 분석을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리브해 섬들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연구하다 보니 저도 회복을 위해 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술이 카리브해 섬들의 부담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원주민들이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휴대전화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카리브해 섬들은 EU처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연합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그 이유는 위치,
그리고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들조차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식량, 연료, 인프라 등입니다. 모든 것이 더 비싸고 오래 걸리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카리브해가 이런 점을 풍부하게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는 지표수가 쉽게 오염됩니다. 허리케인이 오면 상황은 더 악화되어 식수 공급이 침수되고 우물이 망가집니다. 일부 섬들은 담수화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같은 곳들은 모두 생존을 위해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체적으로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국가 안보는 취약해집니다. 그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지리적 조건이 천국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취약함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에서 가장 큰 악몽 중 하나입니다. 외국의 식량을 의존하게 되면 국가 안보는 불안정해집니다. 카리브해 국가 중에서 국내에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는 3곳뿐입니다. 가이아나, 벨리즈, 그리고 아이티입니다. 그리고 그중 2나라는 섬나라가 아닙니다. 섬나라들은 식량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전체 식량 공급의 80, 90%를 수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이웃국보다 상황이 다소 낫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하루 약 5만 5천 배럴을 석유를 생산합니다. 카리브해의 나머지 국가들은 지질학적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제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 지역의 수출품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과일, 해산물, 그리고 꽃입니다. 카리브해에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메이카에는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보크사이트가 있고 쿠바에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30%가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2024년 자메이카의 보크사이트 생산량은 전 세계 총 생산량의 0.78%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바의 니켈은 어떨까요? 공산 정권의 잘못된 관리와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그 가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대국들이 카리브해 지역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카리브해 국가들이 대규모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풍부하게 가진 단 한 가지, 바로 기후와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관광업이 카리브해 경제의 기반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12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옵니다. 자메이카와 바하마에서는 관광업이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관광업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합니다. 앤티가 바부다는 GDP의 94%를 관광업에서 얻습니다. 한 번의 폭풍이나 경제적 충격이 이런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뚜렷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카리브해 지역의 관광업은 67% 감소했고 339억 달러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취약성이 아니라 지정학적 악몽입니다. 추출이 다른 나라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달려있다면 자기 미래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인들에게 카리브해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한마디. 미국 국무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하나만으로도 그 지역 전체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살인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메이카는 인구 10만 명당 49.4건,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디는 51.3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교기관들이 해당 지역으로의 관광을 잠시 중단하라고 요청할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카리브해 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웃으며 예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이 닥칠 때 특히 그렇고 카리브해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허리케인 멜리사를 떠올려보세요. 자메이카에서는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총생산이 337억 달러인 나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폭풍으로 자메이카 경제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멜리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미국 중부 대서양 지역이 샌디로 겪었던 것처럼 충격적인 기습은 없었습니다. 자메이카는 멜리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영향이 있기 5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급수팀이 동원됐고 대피가 시작됐으며 공항도 폐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쳤고 10만 2,300에이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은 초토화됐습니다. 섬의 숲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멜리사가 북대서양 상공에서 자취를 감춘 후에도
피해 목록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주 후에는 홍수가 발생해 또 다른 심각한 보건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오염된 물에 접촉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후 카리브해 전역에서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인 치료와 기타 합병증에 드는 건강관리 비용이 이미 과부하 상태인 보건체계에 큰 부담을 더했습니다. 자메이카는 실제로 이웃 나라들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메이카는 허리케인 멜리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재난 채권을 대기시켜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는 3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보험기금인 카리브해 재난위험 보험기구로부터 지역 지원도 받았습니다. 이 기구는 폭풍이 지나간 후 자메이카에 추가로 7,10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지원은 반가웠지만 실제 상황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2007년 설립 이후 CCRIF는 4억 8,300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이는 멜리사로 인해 자메이카에서 발생한 피해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이 자원을 모으고 협력하더라도 단 한 해에 발생한 대형 재난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풍은 실제로 발생합니다. 카리브해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평균적으로 카리브해 지역은 매년 12개의 열대성 폭풍을 겪습니다. 일반적인 섬나라에서는 매년 GDP가 거의 6%나 감소하는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 폭풍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벨리즈의 그레이트 블루홀은 이 지역 기후의 시간 기록과도 같습니다. 허리케인은 매년 12회 카리브해를 강타하며 각 허리케인은 GDP의 6%에 해당하는 손실을 냅니다. 계산해보면 자메이카와 그 이웃 나라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원조를 위해 외부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발생했을 때 도미니카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로부터의 공수 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피해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자체적으로 물자를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도 더 나쁩니다. 폭풍이 자메이카를 강타했을 때 수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구호 물자가 도착했지만 이웃 나라들, 특히 미국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 국가들 간의 더 강한 형제애가 이런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메이카의 재난은 도미니카 공화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2025년 이 저물 무렵 그곳에서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그 당국은 이웃 나라의 참상보다 휴가철 항공편을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한 나라의 재난이 다른 나라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외세에 절망적일 정도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제 이 강대국들이 다시 그곳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난 구호가 아니라 감시와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곳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히 부유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에 의해 형성된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소식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쿠바는 아바나 근처에 새로운 중국 스파이 기지를 유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남동부의 정보를 수집하기에 완벽한 위치입니다. 당시 정부의 대응은 주로 과거를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파이 활동은 이미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쿠바 정부가 중국의 작전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강대국들이 항상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쿠바의 경제는 오랫동안 위태로운 상태였고 이제는 계속되는 외국의 영향력 속에서 에너지 공급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열강들은 조용히 카리브해 지역과의 더 강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마르티니크와 과달루페를 포함한 여러 카리브해 영토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프랑스는 이들 영토를 새로운 진출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는 도미니카와 세인트루시아 같은 인근 영어권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프랑스에게 이것은 해외 영토 근처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프랑스령 기아나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리브해로서는 그저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뿐입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정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